안녕하십니까. 걸퍼 넘버원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이주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어떤 고객분이 오셔서 개발제한구역에 이주권 거래를 하시겠다고 굉장히 자신있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주권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내용을 조금 한번 오늘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주권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필요하실 때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톡방에들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막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것들은 대부분 정보성이기 때문에 많이 올려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이주권이 뭔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개발제한구역은 뭔지 다 아실 거고,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를 이주권이라고 하는데, 이주권은 모든 거에 생기느냐?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에 보면 건축물 관리 대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에만 발생을 한다 하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주권, 이게 왜 이런 게 생기느냐 보면,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이런 걸 보통 저희가 토지보상법이라고 하거든요. 토지보상법에 보면 뭐가 있느냐, 공익사업을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주거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주 대책을 수립해라 라고 하는 게 의무화가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주던 아니면 이 단지를 조성해 주던 하여튼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개발제한구역법에 보면 뭐가 있느냐,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서 철거되는 것 중에서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것들은 어떻게 한다, 다른 데 이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다, 주택, 공장, 종교시설, 요 몇 가지들 좀 보셔야 돼요. 주택, 공장, 종교시설, 근생, 요런 것들만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발생 가능한 것들 용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주권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느냐, 방금 얘기한 건 뭐였냐, 그거는 공익사업을 의한 거니까 공공이주권이라고 해요. 대부분 이건데,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에는 이것 말고 또 뭐가 있느냐, 간혹 발생하는 게 재해, 산사태나 이런 걸로 했을 때 이주권, 거기가 생활의 터전이기 때문에 다시 또 거기 지어야 되잖아요. 제2주권, 그 다음에 일반 이주권. 일반 이주권은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보시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는 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는 토지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이주권인데, 뭐냐면 예외적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거나 공공이주권, 재해로 인해서 불가피한 경우 제2주권, 타인 토지로 주택이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게 일반 이주권. 일반 이주권은 뭐냐면, 딴 사람 토지에 내가 건물을 짓고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야, 너 비켜, 내가 여기다가 뭘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나 여기다가 논밭을 꾸리든지 내가 내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뭘 할 거야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남의 땅이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야 되는데 또 어디로 가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데 이축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일반 이주권은 조금 제한이 있어요. 취락지구로만 가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좀 제한이 있는데, 그 자세한 거는 뒤쪽에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제 공공이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이주권 뭐라 그랬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공이주권은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생긴 후 6개월 이내에 공공이주권을 권리 행사를 해야 해요. 그래서 공공이주권, 이게 그렇게 된다. 공공이주권을 쓰기 위해서 입지 조건은 뭐냐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땅 중에서 내 땅에만 옮겨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있던 시군구에서 그 안에 있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읍면동, 시군구가 되게 넓기 때문에 그 중에 읍면동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량농지 임야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국가천 500m 이내 안 된다.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들면 안 돼요. 새로운 진입로 내서도 안 되고, 수도, 전기 이런 것들 간선 공급시설을 또 깔아야 되고 이런 거 안 된다. 그래서 공공이주권의 입지 조건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참고하시고요. 재해이주권은 재해가 발생한 다음에 생기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에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간적인 제약이 있고요.
있고요. 일반 이주권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남의 땅에서 이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어떻다고요? 기존의 취락지구에다가 주택을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는 제약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상대적으로 앞에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제한적이긴 해요. 하여튼 근데 이주권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주권이 이렇게 있구나 라고 하신 다음에, 사실은 이주권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안에 주택을 짓는 것도 주택을 짓는 거지만, 사실은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뭐 이렇게 음식점을 짓거나 뭘 했을 때 굉장히 잘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다 잘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사례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업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고요. 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방법은 아까 주택을 짓는 거랑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다르다면, 요거는 뭐 마찬가지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 주택을 구입하고 개축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하고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주권 매입 주택을 신축하거나, 근데 요것도 뭐 다 비슷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린생활시설을 갖다가 증축하고 신축할 수 있는 경우가 사실은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린생활시설은 모두가 다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은 어떻게 보면 주택을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에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일정 시간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만 증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 토지, 그 다음에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 이런 거에는 근린생활을 신축할 수가 있어요. 아까 건축허가 받는 거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경우는 또 다른 데 가도 근린생활시설의 기존의 근린생활시설은 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이런 것들을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아니다. 5년 이상 거주자, 이건 뭐 지정 당시 거주자, 이거는 사실은 초기에는 이게 의미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뭐 다 5년 이상 거주자로 이제 저기하겠죠. 5년 이상 거주자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걸 음식점이라든가 제과점 이런 것들을 하게 하면 뭐가 있느냐? 인접한 토지에 뭐를 할 수 있다? 300제곱미터 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주차장 설치 이런 것들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어떤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은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근린생활 시설을 갖고 있으면 주차장까지 해서 행위허가가 굉장히 넓어진다. 물론 실제로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많이들 이렇게 융통성 있게 쓰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이주권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 기준은 어떻게 될까? 지금 보면 이주권에 의해서 신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건폐율 60%, 용적률 300%, 그 다음에 높이는 5층 이하, 요렇게가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공공이주권으로 지으면 어떻게 된다? 원칙은 기존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까지는 이거를 가능하게끔 해주는데,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건폐율이 60%인 경우하고 20%인 경우로 구분이 돼요. 건폐율이 60%일 경우에는 높이는 3층 이하, 용적률도 300% 이하, 연면적은 232제곱미터, 한 70평 정도 되죠. 그래서 요거 이하로 가능한데, 지정 당시부터 있던 거주자의 한에서는 1회 한해서 얼마까지? 3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걸 보면은 지정 당시부터 있던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0제곱미터까지 증축을 하고, 신축을 하든 중축을 하든 하고, 이거를 매매를 하든 하면 더 높은 가격으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다라는 거 아시고요. 건폐율이 20%일 경우에는 높이는 3층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주권에 의한 건축 기준은 이렇다 하는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주권 거래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주권이 거래가 되나? 네, 돼요.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1회. 그럼 만약에 이주권이 거래되는데 그걸 또 이주권을 살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안 되죠. 자세한 거는 사무실에 문의하시고요. 네, 하여튼 간에 1회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딴 사람한테 할 수 있다? 없다. 전매가 불가한다. 하지만 뭐가 된다? 이주권으로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짓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거래가 된다. 그러면 만약에 매수자가 전매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건물을 짓고 거래하는 건 가능하다. 단
무허가는 안 된다. 당연히 무허가는 안 되겠죠. 하여튼 이주권 자체가 건축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무허가는 당연히 아니니까 뭐 거래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기존 주민이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매수자가 매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가고요. 건축 허가는 기존에 주민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 건축 허가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요 이주권을 거래하게 될 때 되게 건축 허가가 중요하게 돼요. 자, 기존 주민이 해당 시군의 이축 허가와 함께 건축 허가를 해야만 이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입자, 매도자는 조금 다른 일반 매매하고 다르게 끈끈하게 오래오래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조건 중에서 특약사항에서 건축 허가 요거까지 하고 뭐 넘겨준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건부 계약이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계약보다는 좀 더 기간이 길고 조건도 많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잘 되면 큰 소득도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주권 매매는 권리를 사고 팔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랜 동안 같이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이주권 거래를 할 때 그냥 그래 내가 살게 너 팔게 뭐 이렇게 하고 건축허가 있어? 알았어 끝. 이게 아니에요. 자, 이주권 이 거래할 때 꼭 생각하셔야 될 것. 첫째, 이주권이 있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수용 확인서, 뭐 철거 예정 통보서, 기타 이주권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주권 발생하는 시설은 뭐라 그랬어요? 주택, 공장, 뭐 종교시설, 뭐 근생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니고 거꾸로 뭐 문화시설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이주권 발생하는지 잘 봐야 돼요. 용도에 따라서 이주권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거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주권은 매수자가 건축허가 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하라 했어요? 반드시 매도자, 기존 주민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라고 그랬죠. 건축허가 신청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매수자가 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주권을 이용해서 지을 수 있는 신축 건물의 규모는 아까 공공이주권 같은 경우 어떻다고 그랬어요? 기존 건물의 연면적만큼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연면적이 100이었는데 내가 여기다가 새로 지을 걸 200이라고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능한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확인하고 새로 지을 건물의 면적 요것들이 적합한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 자, 내가 어디 이축하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공공이주권 사용할 때 어떻게 됐어요? 우량 농지 뭐 임야 안 되고 그 다음에 하천에서 얼마 이상 거래 이거 얘기했죠.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이축이 가능한지 이거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해야 되고 당연히 뭐 시세는 확인하시겠죠. 그리고 내가 이축권 받았으니까 바로 나 이거 음식점 할 거야? 안 되죠. 근생은 언제 한다고 했어요? 5년 이상 거주해야지 이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축권을 매도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당연히 발생하겠죠. 매도 이축권 매매에서 그 이축권에 대한 거래 가액이 존재할 테니까 이게 예전에는 없었는데 2020년부터 이게 지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간혹 매도자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꼭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하는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그 개발 제한 구역의 이축권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부분 아마도 이렇게 자주 쓰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필요할 때는 또 굉장히 유용하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공유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